저희가 먼저 개발했다. 그러면 청와대 지하에 갖다 놓고 네. 전 세계 아무 다 깨는 거죠. 어느 나라 핵이나 다 저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한 번 현대 문명이 점프할 것이다. 그 점프를 이제 저희가 목격할 시점에 와 있다.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몇 년 새 아마 양자 컴퓨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자 컴퓨터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다 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해해 보려고 그래도 정말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양자 컴퓨터 연구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신 이순칠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쓰신 퀀텀의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양자 역학과 아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갈증을 좀 해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직접 설명을 좀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양자 컴퓨터를 개척한 물리학자 이렇게 불리시는데 세상에 이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 언제였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연구를 하신 건지 참 궁금한데요. 이게 처음 나온 거는 1980년대 초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이론이 실험으로 데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 그때 미국에 이제 연구가 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속도가 엄청 빠르다, 뭐 슈퍼컴퓨터의 1억 배 속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하나씩 풀어가겠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게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빠르게 뭐 처리하는 컴퓨터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이 컴퓨터란 건 결국 제일 중요한 특성이 속도니까 빠르다는 건 맞겠는데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쓰는 고전 컴퓨터 중에서도 슈퍼컴퓨터가 빠르니까요. 빠른 건 맞는데 한마디로 이제 양자 컴퓨터는 저세상의 컴퓨터입니다. 제가 말한 저세상이라는 건 아주 미시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시 세계에서 작용되는 물리 법칙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들어도 저희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세계는 우리한테는 워낙에는 이제 신이 허락하지 않은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작동하는 법칙을 써가지고 그걸 빼와가지고 아주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양자 컴퓨터잖아요. 양자, 이 퀀텀. 사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그때 뭐 사이언스지, 과학 동화 저희 대학생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문과생으로서 그래도 최소한 한번 이걸 좀 알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정말 매달 2개 잡지를 다 사서 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날 이때까지도 도대체 이게 뭔지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나 왜 이렇게 잘 모르지 이런 좀 답답한 생각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이걸 좀 시작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의 이제 핵심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물체가 다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 입자란 거는 뭐 저희가 그러니까 조금만 당근 같은 거 상상하면 되니까 그런 덩어리인데 파동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가 같다. 입자들은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파동은 동시에 입자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무도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되거든요, 어차피. 네, 상상이 전혀 안 갑니다. 파동은 파동이고 입자는 입자지. 입자죠. 네, 네. 그게 어떻게 그게 같고 도대체 그런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아무도 이해 못 하고요. 네. 마치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보면 뭐 거기 말하는 고양이 나오고 말하는 토끼 나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냥 저런 게 있나 봐. 그래서 네.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냥 즐기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원래 이해 안 가서 잘 이해가 안 갔던 거군요. 그러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실은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 슈레딩거의 고양이 알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요즘은 아이들도 관심을 갖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하다가도 다시 여기서 또 뭐 이렇게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막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건 일단 뭡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모든 물체가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파동의 제일 중요한 성질은 중첩이라는 거거든요. 네. 중첩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닌데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여러 개 합쳐지는 게 중첩입니다. 그러니까
도미솔 세 개의 소리 파동이 합쳐지면은 저희한테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세 개의 소리 파동이 중첩됐다고 얘기하고, 빨강, 파랑, 초록빛을 섞으면 흰빛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빨강, 파랑, 초록 세 개의 빛 파동을 중첩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성질인데, 이게 그러면 물체가 파동의 성격을 가졌다면 물체도 중첩이 돼야 되고, 물체의 중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이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물체 중첩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면, 물체가 여기에, 이 컵이 여기 있는 상태와 여기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뭐 이해 안 됩니다. 저도 말은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아주 미시세계, 수소 원자의 경우에 뭐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와 하나 위인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라든지, 그리고 입자들은 다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상태와 반대 방향으로 도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들을 때는 뭐 우리가 안 보이는 그냥 미시세계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너희 그렇게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나갈 수 없다. 네. 하고 이제 저희 스스로 이제 혼돈을 주기 위해서 양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식을 만든 슐레딩거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이야기가 바로 슐레딩거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슈레딩거는 사실 이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은 이걸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그렇죠. 자체를? 네. 식은 만들었는데 그 식을 풀어서 나온 결과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첩된 상태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면 중첩이 없어진다라든가 이런 스토리들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니네가 직접 느껴봐라 라고 직접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슐레딩거 자식. 고양이를 비유를 한 거죠. 어떻게 비유한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느 방 안에 고양이하고 방사성 물질하고요, 독극물이든 그릇하고 가이거 계수기라고, 왜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나가면 삑 하고 소리 나는 네. 그 기계를 같이 넣어놓습니다. 네. 근데 같이 넣어놓고 이 기계가 삑 하고 소리 나는 대신에 망치로 독병을 땅 깨도록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하나만 넣어놓으면 반감기가 지나면, 반감기라는 것은 이 물질이 방사능을 냈을 확률이 반이고 안 냈을 확률이 반인 상태, 그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물질의 상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핵분열을 해서 낸 상태와 핵분열을 하지 않아서 동위원소를 내지 않은 상태, 이 두 개의 상태가 확률이 반반이면 이럴 때 중첩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바로 양자물리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걸 중첩으로 하면 이게 동위원소가 나오면은 고양이는 죽지 않습니까? 네. 핵분열이 된 상태와 고양이가 죽은 상태는 등가고, 핵분열이 안 된 상태와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도 등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상태를 핵분열이 된 상태와 안 된 상태의 중첩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고양이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의 중첩으로 표시해야 된다. 네.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제 슐레딩거 고양이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벌써 이제,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어떤 양자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제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 넘어서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네. 이런 양자를 이해해야만 양자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미시세계의 중첩 성질을 이용해야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병렬 처리를 잘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렬 처리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학생 100명의 성적을 평균을 내겠다 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우선 성적 100개를 다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혼자 100개 더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조교 4명을 데려다가 다섯이서 이제 학생 20명씩 성적을 나눠서 더하고, 맨 마지막에 5개만 한 번 더 더하면 거의 이제 5배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시에 나눠서 일을 하는 걸 병렬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아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뭐 덧셈, 뺄셈 이러는 거, 일반적인 걸 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일하는 거를 잘하는 거가 빠른데, 그런 걸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소인수 분해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이제 암호도 잘 깨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것이죠. 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연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이게 양자 컴퓨터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그러면 양자역학을 활용한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건지 어떤 관계입니까? 현재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건? 그거는 관계가 이렇습니다. 양자 물리가 이제 1900년에 시작해서 한 1930년까지 이 형태가 완성되고요. 그 이후로 뭐 이제 현대 문명을 쫙 일으켜 왔죠. 한 60년간 그러다가 1990년에 이제 양자 물리에 그동안 사용되지 않던 성질들을 이용해서 르네상스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정보 과학이 지난 30년간 발달했고 또 한번 현대 문명이 점프할 것이다. 그 점프를 이제 저희가 목격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양자 물리에 의한 현대 문명의 점프 이럴 때 나타난 하나가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를 잘 썼지만 그때는 반도체라는 게 요만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뭐 원자 수조 개를 넣어가지고 그것들이 덩어리로 저희가 원하는 성질을 발현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두 번째 혁명에서는 그렇게 덩어리를 쓰지 않고 원자 하나하나를 조작하고 쓰고 읽고 해가지고 성질들을 발현시키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크기에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데 아예 기술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해서 새로운 기술이 돼버리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반도체 기술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 갖고 있던 게 양자 컴퓨터 기술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자입니다. 후자가 아닙니다. 네. 이 반도체는 사실 이제 그 뭐 무어의 법칙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자의 크기를 자꾸 작게 만들다 보면은 언젠가는 원자 하나로 갈 텐데 원자 하나로 가기 훨씬 전이지만 이제 무어의 법칙이 안 맞기 시작했거든요. 아 요즘 안 맞더라고요. 이제 예, 뭐의 네. 법칙은.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양자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양자 현상 자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 기술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제 양자 정보 과학 기술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완전히 이 퀀텀 점프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진짜 등장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뭐가 좀 달라지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우리 기술이 반도체 기반으로 한 거랑 뭐가 달라집니까? 우선은 뭐 그 제일 예로 많이 드는 게 이제 암호 깨는 거죠. 암호가 저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핸드폰 뭐 이렇게 그 암호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금융 뭐 할 때도 암호 쓰죠. 뭐 SNS 할 때도 쓰죠. 뭐 그다음에 주식 거래할 때도 쓰죠.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도 이제 마지막에 집에 암호 잘 넣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국방 뭐 스파이 뭐 금융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네. 그런 암호가 몽땅 다 깨질 수 있거든요. 오. 몽땅 다 깰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제가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자료가 나오고 보도가 되니까 그때 암호화폐 가격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트코인의 암호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진짜로 양자 컴퓨터는 지금까지 컴퓨터가 할 수 없었던 일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때 그걸 제가 양자 컴퓨터에 쓰면 해킹해가지고 딴 사람 거를 대신 저한테 보내게 한다든지 혹은 채굴을 제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제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해킹이나 채굴하지 못하도록 이제부터 시스템을 바꾸거나 혹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도록 이제 벌써 바뀐 새로운 암호화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이게 지금 뭐 이런 게 정말 양자 컴퓨터 나오는 거야 뭐 이러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걸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깨지 못하는 양자 내성 암호 체계를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깨는 거가 나오려면 적어도 5년, 10년은 걸릴 텐데도 5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예.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얼마 안 10년 정도는 되는데요? 네.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미국 표준연구소에서는 2016년부터 양자 컴퓨터에 내성이 있는 암호 체계 표준을 만들려고 응모를 받고 그 응모 받은 작품 중에서 좋은 걸 이렇게 고르고 이런 작업을 지금 2년마다 해서 1차 걸르고 2차 걸르고 3차 걸르고 그걸 이제 최종 작품을 내년에 발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진지하죠.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서 진짜 좋아했던 게 스타트랙이었는데 네네네. 스타트랙 보면 이렇게 순간이동 쫙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이없게도 제작비가 없어서 우주선 모형을 못 만들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일부러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진짜 재밌는 걸 봤던 게 네덜란드 물리학자들이 양자 원격 이동이라는 기술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 세 곳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양자 컴퓨터 시대는 더 가까워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연관이 있죠. 1990년대에 이제 양자 정보 과학 기술 이란 것이 이제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양자 컴퓨터고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이제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그건 이미 이제 실용화돼서 거의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쓸모는 없지만 제일 재밌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양자 순간 이동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물론 나타난 기술의 목적은 다 다르지만 기본은 이제 전부 다 양자 물리의 중첩성에 두고 있으니까 이쪽 기술이 잘 되면 아무래도 나머지 것도 아무래도 영향이 더 받고 더 잘 되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순간이동 이건 좀 쓸모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거 떠나서 순간이동이 정말 가능한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과학에서? 이건 가능합니다. 어, 정말요? 네, 순간이동이 가능한데 네. 순간이동이 사실은 물체가 순간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불가능하거든요. 아, 물체에 대한 정보만을 보내는 건데 네. 저를 이제 이루고 있는 물질이 뭐 수소, 탄소, 질소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이건 이제 별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제 몸이 그런 수소, 탄소, 질소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정보만 저기다 보내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보는 순간적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랑 똑같은 걸 하나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일종의 네.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정보만 보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복제는 안 되고요. 제 상태를 이제 기적으로 올라가면 제 상태는 변해서 네. 저는 제가 아니게 되고 저쪽에 있는 그 물체가 제가 되고 그래서 네. 뭐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기가 나중에 우리 죽기 전에 발명되면 네. 맨 처음에 들어가시지 않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네,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저도 안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연구 인력이라든가 뭐 준비라든가 충분한가요? 이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반도체 기술은 거의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은 낙후된 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서 새로운 기술이 돼버린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로 진짜로 그 시대가 간다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도전이 될 수 있겠네요. 도전이죠. 네, 큰 도전이죠. 양자 컴퓨터 시대가 진짜로 올까요? 언젠가는 오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상 안 만들어진다는 그 걸림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IBM, 구글 이런 데서도 이제 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뭘 했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그럼 아직은 뭐 사실은 장난감 수준입니다만은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언젠가는 만들어질 테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국 학자들이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하면 뭐 논문 잘 나올지 아닐지 뭐 먹고 살 수 있을지 좀 확실치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선 많이 하고 한국선 아직 많이 안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이 양자 컴퓨터 일단 지금 현재 실체는 있는 겁니까? 존재하는 겁니까? 네네. 현재 뭐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데가 뭐 IBM, 구글 그리고 뭐 아이온큐라는 그 뭐 이렇게 벤처 기업이 있고 뭐 그런 몇 가지 회사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한번 아이온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네. 회사의 뭐 전망 이런 것보다도 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초전도 방식하고 이온도시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온도시라는 방식보다 초전도 방식이 더 유망할 거다라고 이제 IBM하고 구글은 생각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이온도시라는 방식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김정상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초전도 방식하고 경쟁해서 그만큼 오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 회사 벤처 기업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지금은 그 사기꾼이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가 만든 컴퓨터를 가지고 에러가 좀 있어도 그걸로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현대차하고도 뭐 배터리 개발 이런 거를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이 배터리는 효율의 전극이나 촉매 이런 것들 새로운 물질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새로운 물질을 시뮬레이션해서 해보겠다 뭐 이런 뜻일 테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 회사가. 양자 컴퓨터라고 나온 사진들 보면요. 네네.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네. 반짝반짝하고. 왜 이렇게 형태가 좀 독특하던데 이런 형태가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저온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온을 작동하려면 이제 저온 그 냉동고 같은 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냉동고의 바깥은 이제 상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온도를 차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단 한 단 내려갈 때마다 뭐 300도에서 100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10도로 떨어지고 1도로 떨어지고 0.1도로 떨어지고 이렇게 단계 떨어지는 모양에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네. 맨 밑에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가고 거기에 CPU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CPU가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부속 그냥 전선이고요. 정말요? 그러면 그 컴퓨터 CPU 자체는 그것도 굉장히 조그만데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샹젤레처럼 막 거대하고 이거는 네, 네. 뭐 그 다 전선, 네. 프레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로 빠른 속도의 계산은 가능하다. 그런데 덧셈 뺄셈은 기존 컴퓨터보다도 느릴 수 있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냥 단순한 덧셈 뺄셈은 병렬 처리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클락 스피드라고 저희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클락 스피드는 양자 컴퓨터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계산만 하는 속도를 보면 양자 컴퓨터가 훨씬 느린데 양자 컴퓨터는 그 대신에 병렬 처리를 잘하니까 만약에 뭐 2의 56승계의 데이터 중에서 뭘 하나 찾는다. 그러면 이제 2의 56승계만큼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럼 보통 뭐 1000년 걸릴 거를 뭐 한 4분에 계산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병렬 처리가 빠른 것만 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실제로 등장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러면 네네. 기존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양자 컴퓨터가 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질까요? 아니면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 다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갈까요? 나눠집니다. 아,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게 컴퓨터끼리 분업화가 될까요? 기존 컴퓨터와 이제 양자 컴퓨터는. 병렬 처리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양자 컴퓨터 계산을 할 테고요. 덧셈하든지 뺄셈하든지 얘한테 보여준다든지 하는 건 이제 고전 컴퓨터가. 네. 근데 주로 이제 고전 컴퓨터는 이제 양자 컴퓨터와 저희를 이어주는 그런 뭐 유저 인터페이스 역할 같은 걸 하기가 쉽죠. 네. 자기만의 영역도 있지만.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가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때까지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몇 년 안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양자 컴퓨터가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그럼 도대체 그건? 제 생각에는 이 타임 프레임이 어떤 식인가 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제 지금 굉장히 불완전한 양자 컴퓨터밖에 없거든요. 그걸로 이제 불완전한 계산을 해서 쓸모가 있는 걸 점점 개발해가는 단계가 될 테고요. 정말로 이 암호도 깰 만한 거 그런 건 한 10년은 지나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뭐 저희가 다 양자 컴퓨터 하나씩 갖추고 있는 건 아니고 뭐 보셨다시피 뭐 굉장히 거대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몇몇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걸 한참 하고 나면은 저희 일반인들도 살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뭐 한 20년쯤 지나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수용화가 굉장히 어려운 컴퓨터인가요? 왜냐면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온도가 낮아야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랩탑 컴퓨터처럼 이렇게 갖고 다닌다든가 네. 이런 양자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그 양자 컴퓨터 개발이 크게 뭐 이제 초전도 방식, 뭐 이온 덧 방식 몇 가지 있는데 이 이온 덧 방식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아도 비교적 잘 작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나온다면 그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대신에 뭐 저희 랩탑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주로 하는 거요. 주로 그런 컴퓨터 형태로 초전도 컴퓨터를 쓰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비슷하게. 옛날에 메인프레임 체제로 비슷하게 돌아가겠네요. 메인프레임 그렇죠. 있고 예, 예. 단말기만 있어서 예. 네, 그렇게 저희 단말기만 들고 다니는 노트북 같이. 네. 그럼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게 해킹을 잘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이제 해킹을 남의 걸 하긴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암호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럼 양자 컴퓨터 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해킹에 더 강한가요? 아니면 기존 컴퓨터보다 아니면 좀 더 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안에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안에 정보를 넣어놓으면 어떨 것이냐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다 정보를 넣어놓으면 이거를 읽는 방법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보안성은 높은데 근데 지금 고전적인 방법으로도 넣어놓고 아무 못 넣으면 못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슷한데 양자 메모리나 양자 저장 장치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원자 하나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뭐 광을 써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양자 컴퓨터 안에 보안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양자 컴퓨터 안에 정보를 저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저장 장치는 어떤 장치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하고? 이 저장 장치는 이제 뭐 이 트랜지스터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이제 저장 메모리를 만든다든가 저장 장치도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자화시킨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그런 조그만 반도체나 조그만 하드디스크의 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족의 원자가 있는데 지금 하는 양자 컴퓨터 저장소는 그냥 원자 한 개. 뭐 그런 식입니다. 네. 완전히 극한으로 갈 때까지 간 데다가 저장하는 거죠. 네. 이게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력을 좌우할 정도의 기술이 되는 보니까 네네. 전 세계가 양자 컴퓨터 강대국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나라가 지금 이제 앞서가나요? 아무래도 당연히 미국이죠. 역시 네, 미국이죠. 미국하고 유럽이고 네. 그런데 최근 투자하는 비용을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도 한 단위 하나 더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앞으로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어떤 대결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어떤 기업이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제일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 뭐 IBM하고 구글이고요. 두 회사가 같은 초전도 방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먼저 개발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더 우위에 서게 될까요? 이게 좀 너무 막말로 하는 거지만 네. 저희가 먼저 개발했다. 그러면 청와대 지하에 갖다 놓고 네. 전 세계 아무 다 깨는 거죠. 그 정도인가요? 네, 다 아무 다 깨면 뭐 스위스 계좌도 막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고 뭐 북한에 있는 핵도 코드도 다 해킹해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쏘고 뭐 세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 핵이나 다 저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와, 그러면 이게 어떤 나라도 먼저 만들어내면 제가 보기엔 이게 전략 무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물론입니다. 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언젠가는 누군가 먼저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겠죠. 예. 그러면 이게 먼저 만들어낸 쪽에서는 이거 거의 국가 기밀로 이렇게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크죠. 제가 농담으로 청와대라 그랬지만 뭐 미국도 만들면 자기네 뭐 어디 은밀한 데 놓고 뭐 북한에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아마 해킹을 네. 해가지고. 야,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 쪽에서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뭐 되는데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만드는 기술은 절대로 수입을 못 할 거거든요. 아무리 돈을 줘도 안 줄 테니까 저희도 해야만 되고 그런데 외국에서는 뭐 그 지금 IBM, 뭐 구글 같은 공룡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연구에만 뭐 100명씩 달라붙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그만한 인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한 개의 그 연구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각 학교 교수들 뭐 연구소 연구원들 다 모여서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 과기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칠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 양자 컴퓨터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조망을 해봤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